네, 안녕하세요. 역사학자 심용환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최근에 좀 흥미로운 거는 어찌됐건 많은 진보 진영의 사람들, 한때 어떤 그런 민주운동가 이런 분들도 박정희 대통령 시대 경제 성장에 대해서 많이 동의를 하는 걸로 입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 어마어마한 인권유린. 근데 이게 민주화를 통해서 달성이 되고 나니까 이런 얘기는 좀 옛날 얘기가 돼버린 거죠. 두 번째는 사실은 박정희 정권 때 보여줬었던 어마어마한 경제적 부정부패예요. 저만 해도 어린 시절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80년대나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자국의 역사에 대해서 결코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었던 핵심적인 배경은 뭐냐면 어마어마한 정경유착, 권력자들에 의한 부정부패, 그리고 권력자와 유착했었던 재벌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심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는 그다지 좋지 않았었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언제 다시 소환이 되냐면 외환위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외환위기 직전의 상황이 뭐냐면 김영삼 대통령 집권기 때고 수많은 개혁과 문민과 민주화를 외쳤던 때거든요. 근데 사실은 박정희 정권이 그러니까 외환위기가 도래하고 그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그 당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정확히 말했지만 이 문제는 김영삼 정권기 때의 문제가 아니라 박정희 정권기 때부터 내려왔었던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런 게 아닌 거죠. 민주화가 밥 먹여주냐? 일단 배는 불러야 된다. 그리고 그때 힘들었던 건 다 까먹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좋아한 줄 알아? 내가 어렸을 때 감자 캐먹고 밀가루 하면 토할 것 같은데 꽁보리가 먹지도 않았는데 내가 우리 카카를 만나서 이렇게 잘 됐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경제 건설가로서의 이미지조차도 70년대, 60년대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90년대 이후 2000년대 초반에 새롭게 형성된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하나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는 걸 하고 싶고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는 어찌됐건 이 여파가 되게 커서 진보적이거나 개혁적인 정치가나 경제학자들도 여튼간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의 경제 건설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긍정적이었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진보적인 주장을 하는 친구들도 박정희 시대 때 경제 개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문제시하지 않는 독특한 현상이 또 있는 건 사실이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그 경제개발 이야기하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가 있냐면 약간 그 잘못된 이야기에 대한 정보를 바로잡고 싶은 건데요. 뭐 예를 들면 그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 쿠데타를 왜 했을까요? 하면 보통 이제 막 군사혁명, 뭐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위해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의 군사 쿠데타를 4.19 혁명을 완성짓겠다라는 식의 명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승만 정권에 대한 극도의 혐오와 그로 인한 혁명의 분출 속에서 사실은 군인들도 부안해동을 한 거죠. 그래서 군사혁명조차도, 군사 쿠데타조차도 사실은 4.19 혁명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유신헌법 때도 보면 박정희 정권은 자신들의 집권 명분을 4.19 혁명의 민의를 완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배가 불러야지 민주화가 된다 이런 말을 하지만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시민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거지 순서가 바뀌는 경우는 없거든요. 민주혁명이 없는 상태에서 산업혁명만 일어나면 그 나라는 극단적인 부의 불균형으로 가요. 라틴 아메리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언제나 어떤 사회적 관계를 클린하게 정리하는 시민혁명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사실은 그 과정을 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19 혁명이 있고 조국 근대화가 시작이 된 거고 박정희 대통령은 지금은 되게 낯선 얘기인데 박정희 대통령과 이 군부조차도 우리는 4.19의 민중적 욕구를 반영하러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들. 이제 박정희 정권기 때 박정희 정권이 어찌됐건 한국 역사의 경제 기틀과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 성장시켰다. 이걸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 구조가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는가, 그 구조가 어떤 문제점을 만들었는가 또한 같이 간다라는 거죠. 공과 과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그 시간 동안 경제 성장이 빠르게 진행이 됐고 또 특히 이제 이걸 북한하고 비교해서 보면 한국 경제가 왜 승리했는지를 좀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의 경제는 이승만 정권하고도 비교가 되고 북한하고도 비교가 돼요. 왜냐? 이승만 정권 같은 경우는 원조 경제거든요. 돈을 공짜로 받아서 경제를 발전시켰는데 별 효과가 없었죠. 왜냐하면 뚜렷한 산업 발전 계획이 없었죠. 그에 비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거 이승만 대통령은 거절했어요. 왜냐면 경제개발 계획을 만드는 건 스탈린이 제일 처음 한 거기 때문에 빨갱이들 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 성장을 도모하게 되니까 경공업, 중화학공업으로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북한과도 대비가 되는 건데, 북한은 병진 정책이에요. 경공업, 중화학공업, 병진 정책. 좋죠. 다 잘 되면 좋아요. 문제는 사회의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다 발전시킨다. 그러면 이도저도 안 되는 거죠. 박정희 정권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그리고 이 흐름은 그 이후에도 이제 물론 이거 박정희 정권이 한 건 아니지만 뭐 IT라서 이렇게 계속 이어놓습니다. 처음엔 북한보다 뒤졌지만 빠르게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북한 입장에선 이걸 못 따라가게 되니까 군사력주의를 가면서 좀 자멸의 길로 가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념이나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에 대한 호불호와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 나왔던 이 물가 상승과 집가 상승의 문제고요. 이 물가 상승과 집가 상승의 문제라는 것이 단순하게 국가 경제가 성장하면서 일어나는 상황, 혹은 열심히 노력했는데 통제가 안 된 상황,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박정희 정권이 아주 명확한 한계를 드러냈던 것 같아요. 이 단적 예를 들면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 사이에 강남 개발이라는 게 진행이 돼요. 근데 강남 개발이 진행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강남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강북 지역은 약 10년간 땅값이 35배가 올라요.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근데 같은 기간 동안에 강남은 몇 배 오른 줄 아세요? 1600배 올라요. 강남 개발을 하는 건 좋죠. 인구가 팽창하고 있고 새로운 땅이 필요해요. 근데 당시에 강남 개발을 한다고 했었을 때 그 강남 개발에 대해서 일반 민중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연 발생적인 도시 성장만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택지를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다가 아파트 대단위 단지를 만든다. 그리고 서울의 주요 사립학교를 옮긴다. 정부 청사를 옮긴다. 이걸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해한 거죠, 정부는. 그래 놓고 그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 정보를 누구한테만 줘요? 대기업, 그리고 관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직접 투자한 부정부패가 되는 거니까 이 상황에서 자기 아내들한테 이야기를 넘긴단 말이에요. 이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말죽거리 잔혹사, 강남 1970 뭐 이런 영화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이런 거죠. 기업은 정부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면서 엄청난 필지를 얻어서 건물을 만들어 가면서 기업은 엄청나게 돈을 벌죠. 그러면서 그 돈에서 나온 이익금을 정치자금으로 헌납을 하게 되는 과정. 즉 정경유착의 씨앗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다시 기업의 지도자들의 와이프나 아니면 정부 고관대작의 와이프들은 이 앞으로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 그들만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보를 이용해서 엄청난 땅 투기를 통해서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강남 신흥 부호층의 등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이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무조건 예찬을 하거나 비판의 포인트가 항상 인권유리 쪽으로 가는 건 둘 다 되게 무책임한 거죠. 경제 성장이 있었고 거기서 의미 있는 부분을 만들어낸 건 맞아요. 그러나 놀라울 정도로 이 경제 성장의 과정이 철저하게 정경유착의 과정이나 부정부패 메커니즘과 같이 굴러갔다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인 대응을 안 했다는 것도 좀 신기한 거죠. 90년대 이후에 한국의 경제 성장을 누가 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탓으로 돌려요? 아니죠.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뭐 예를 들어서 IT 산업, 뭐 다음 네이버, 뭐 안철수 이런 식의 기업가의 공으로 돌리잖아요. 삼성의 대전환, 뭐 현대자동차의 성공. 무슨 얘기냐? 권위주의적 독재자에 의해서 성장하던 시간과 민주화가 된 다음에 민주화로 인해 성장하던 시간의 차이가 또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아예 연구가 안 됐기 때문에 등치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박정희 정권의 경제 성장에 대한 이해도 많이 좀 조정이 될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주의 이후에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고 사회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고려한다면 이 과거 이야기는 비할 바가 또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칭찬할 거 칭찬하고 비판할 거 비판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깊이 안 들어가더라도 가장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노동 문제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기 때 보여줬었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노동 정책이 존재하지 않죠. 일자리를 주고 그리고 월급을 주고 그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되는 게 끝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혹할 정도로 사회복지 시스템들을 안 만들어 놓게 되고, 그 과정이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이 되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문화적 여파, 그러니까 이미 이제 박정희 시대의 구조적 여파도 있지만 문화적 여파의 문제도 굉장히 좀 심각한 건데, 한국 사람들은 노동 시간을 줄이거나 뭐 노동 시간을 늘리거나 이런 발끈해요. 그러니까 당장 내 일과 관련돼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잘려나가고 썰려나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흥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지만
정치 지도자가 부정부패를 저질렀었을 땐 어마어마한 사람이 광장에 모여서 심지어 대통령을 탄핵하기도 하지만 잘못된 노동정책으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인간다운 처우를 받지 못하거나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거의 흥분하지 않아요. 이런 소위 말하는 잘못된 노동 감수성은 어디에서 기원하는가? 이건 사실은 박정희 시대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때는 좀 상황이 그랬다? 그럼 그 다음에라도 고쳤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떤 그런 언제나 박정희 시대를 예찬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세계관이 이런 것들을 막아내고 있다는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떤 그런 노동과 복지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잘못된 유산이 구조적 유산으로도 그대로 남겨져 있죠. 하지만 문화적 유산도 굉장히 크다는 거고요. 구조적인 유산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기가 너무 힘든데 하나 분명한 건 갑질 문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재벌이라는 구조가 90년대만 해도 재벌개혁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외환위기 겪으면서 결국 한국 경제를 리빌드업 하는 데 있어서 그 대마불사론이라고 그래서 결국 어떤 정부도 재벌을 손을 못 대거든요. 그러면서 재벌 체제를 좀 더 합리화시키는 체제를 각오하면서 기존의 기성질서가 안 깨지게 되는데, 물론 그것의 어떤 성공작으로 이야기했었을 때 우리나라가 삼성, LG 같이 타이완에는 없는 세계적 기업을 배출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이 갑과 을의 관계, 그래서 갑이 을을 뽑아먹고 그럼으로 인해서 을의 위치가 되게 약해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어떤 재벌 개혁이라는 단어를 요즘 말로 바꾼다면 이제 갑을관계 문화적 현상, 그리고 노동 문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무책임함, 이런 것들은 박정희 시대가 나왔었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고, 그것들이 아직까지도 이래저래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개선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지점에서는 여전히 박정희 시대를 우리가 또 살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같이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